나의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 그리고 서툰 글씨로 쓰인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쪽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 윤서정이다. 나의 하루하루는 작고 사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앙 신발 끈 안 묶여요. 5살배기 민준이가 교실 구석에 주저앉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이라면 그만 울고 이리 와봐 라며 달아그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신발끈을 혼자 묶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큰 절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의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선생님 좀 봐봐. 이건 토끼 귀야. 토끼 귀 2개를 만들어서 나는 노래를 불러주듯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이며 아이가 스스로 신발끈을 멜 수 있도록 천천히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아이의 서툰 손으로 엉성하지만 제법 그럴듯한 리본이 만들어졌다. 아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 그리고 내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었다. 바로 나의 약혼자 이강훈 씨였다. 그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LK건설의 후계자. 그는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매너,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였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인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나를 존중해 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오늘도 우리 서정 선생님 고생 많았네. 유치원이 끝날 시간 무렵 그는 어김없이 나를 데리러 와주었다. 그는 차문을 열어주는 매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채 오르자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 이번 주말 드디어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네. 떨리지 않아. 네, 솔직히 조금 많이 떨려요. 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죠? 저 강훈 씨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런 걱정 하지 마. 서정아, 우리 부모님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분명 너를 나만큼이나 사랑해 주실 거야.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다정한 위로에 나의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약속한 행복한 미래를 믿었다. 나는 이제 곧 그의 아내가 되고 그가 만들어줄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나의 그 완벽한 믿음 속에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한 슬픈 발라드 곡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둡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손이 핸들을 굳게 움켜쥐었다. 강훈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질문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아, 아니야.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옛날 노래라서 신경 쓰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노래에 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동생 강민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그의 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형인 강훈 씨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더 자유롭고 더 섬세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강민 씨도 오시나요? 아, 민희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민희는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몸이 안 좋다는 그의 말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둘러대는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를 완벽하게 믿었기에 이 모든 작은 의심들을 그저 결혼 전에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주말에 그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다. 아버님을 위해서는 최고급 보이차 세트를,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실크 스카프를 준비했다. 나는 다가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곧 발을 들여놓게 될 그 화려한 저택이 사실은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완벽한 행복이 한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 한마디의 질문으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나의 평온했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약속의 날, 나는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비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여튼 화장까지 했다. 아무리
평범한 유치원 교사일 뿐이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강훈 씨는 그런 나를 보더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평창동에 있는 그의 본가로 향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대한 담벼락과 육중한 철제 대문, 그 위용 앞에 나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이곳은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성이었다.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거대한 정원과 궁전 같은 하얀색 저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집사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미리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나는 그 어색한 아가씨라는 호칭에 얼굴이 붉어졌다. 집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하고 그리고 차가웠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 골동품들이었고 벽에는 내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전시된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우리 아들 왔구나. 거실 안쪽에서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 중년 여인이 걸어 나왔다. 강훈 씨의 어머니이자 유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박 회장 사모님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네, 어머니, 서정씨, 인사드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윤서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래, 반갑다. 아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녀는 나의 선물을 건네받으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아주 빠르게 셔츠를 입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차를 내왔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 찻잔을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나를 향한 아주 깊은 원망과 슬픔 그리고 경고의 빛을 읽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대화에 집중하려 했다. 시어머니가 될 박 회장 사모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나의 가족, 나의 학력, 그리고 내가 일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녀의 모든 질문은 상냥한 말투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라 아이들을 참 좋아하나 보구나. 우리 강훈이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녀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래도 결혼하면 그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는 건 격에 맞지 않으니 말이다. 그녀는 나의 직업과 나의 인생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불쾌했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강훈 씨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며 어머니의 말에 동조할 뿐이었다. 그는 이 성 안에서는 내가 알던 그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는 착한 아들일 뿐이었다. 그렇게 숨막히는 1시간이 지났을까. 우리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강훈 씨의 아버님께서 서재에서 나오셨다. 그는 아내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처럼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그는 내게 가벼운 목례만 하고는 아내의 옆으로 가 섰다. 나는 마침내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우리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뒤에서 잠깐만요, 아가씨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아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의 가정부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제가 배웅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강훈 씨는 됐습니다라며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우리를 따라 대문까지 걸어 나왔다. 우리가 마침내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섰을 때였다. 강훈 씨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간 바로 그 짧은 순간 아주머니가 나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떨리고 있었다.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집이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발을 들인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비명이었고 간절한 애원이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세요. 그녀가 내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여긴 아가씨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긴 지옥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바로 그때 강훈 씨가 차를 몰고 돌아왔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차에서 내렸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약혼녀에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놀려님, 신경 쓰지 마. 서정아, 강훈 씨가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이 아주머니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어서 타. 그는 나를 서둘러 태웠다. 나는 차창 너머로 오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차는 그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다. 나의 완벽했던 행복의 세계에 거대하고 검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훈 씨의 빠른 해명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나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오 아주머니의 그 절박했던 눈빛과 지옥이라는 그 한마디가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완벽한 성 안에는 대체 무슨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이후 나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오, 아주머니의 그 절박했던 마지막 한마디, 여긴 지옥이라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나는 그날의 일을 강훈 씨에게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아주 단호했다. 서정아, 제발 그만하자. 오 아주머니는 그냥 오래 일해서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조금 아는 것뿐이야. 그걸 가지고 괜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너한테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한 거라고. 어머니께서도 아주머니를 곧 그만두게 할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응. 그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말을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수동적인 태도에 안심한 것일까?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 박 회장 사모님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신부 수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청담동의 최고급 명품 편집샵으로 데려갔다. 아가, 이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될 터이니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춰야지. 그녀가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평소에 입는 그런 단정한 옷들도 예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할 줄 알아야 한단다. 그녀는 나에게 내가 평생 입어본 적도 없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들을 입혀보았다. 나는 마치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저는 이런 화려한 옷은 좀 부담스러워요. 어머님이라고 말하면 그녀는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겠지. 이제부터 익숙해져야만 한단다. 그게 유성그룹 며느리의 숙명이야. 그녀의 신부 수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유치원 교사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내가
들으니 유치원 교사, 월급이 아주 박봉이라더구나.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그런 푼돈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결혼 준비에 집중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작은 미술관이라도 하나 차려줄 테니. 그녀는 나의 꿈과 나의 정체성을 아주 쉽게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숨막히는 순간에 나의 왕자님, 강훈 씨는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어머니의 편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는 윤서정이라는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유성그룹의 며느리라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이 거대한 성 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정보. 나는 먼저 오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의 유치원 교사로서의 능력, 즉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유성그룹의 한 자회사에서 30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신 한 기사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 그의 오랜 노고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말벗이 되어드렸다. 나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 그는 며칠 뒤 내게 마음을 열고 그 집안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 아주머니, 마리오 그가 말했다. 그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회장님 댁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강훈이 도련님과 돌아가신 작은 도련님을 제 자식처럼 키워낸 사람이라고. 아이, 돌아가셨다고요. 강민 씨가요. 나는 놀라 되물었다. 강훈 씨는 그저 유학 중이고 몸이 안 좋다고만 했었다. 쉬쉬하에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사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작년에 사고가 있었지. 빗길에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였어. 그때 작은 도련님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그의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훈 씨는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오 아주머니는 특히 작은 도련님을 아주 예뻐했어.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사람이 반쯤 넋이 나간 것처럼 변해버렸지. 가끔 혼자서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어떻게
라며 우는 모습을 몇 번 봤다니까. 그녀의 그 날카로운 눈빛, 그것은 나를 향한 저기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절박한 경고의 눈빛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휴가를 내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작년 그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에 모든 신문 기사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나는 마침내 아주 작은 단신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교통사고 어젯밤 강원도 산길에서 승용차 추락, 운전자 차모 씨, 경상 동승자 이강민 씨, 중태. 기사는 아주 간단했다. 하지만 나의 예리한 눈은 그 안에 이상한 점들을 놓치지 않았다. 운전자 차모 씨, 강민 씨의 약혼녀라고 알려졌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왜 운전자인 그녀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동승자인 강민 씨는 중태에 빠진 것일까?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그녀는 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또한 강훈 씨는 왜 내게 동생이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만 했을까? 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의 조각들이 떠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이 조각들을 꿰어 맞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필요했다. 나는 그날 밤 강훈 씨에게 물었다. 강훈 씨,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나는 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그 슬픈 발라드를 틀었다. 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어떻게 이 노래를 강민 씨가 좋아했던 노래인가요? 내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그리고 강민 씨,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나의 계속된 추궁에 그의 평온했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정아, 제발 그건 그냥 잊어줘.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아픈 상처란 말이야. 상처요 아니면 숨겨야만 하는 비밀인가요? 바로 그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훈이,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내가 경고했을 텐데 그 아이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 모양이구나. 강훈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정아, 이리 전화 좀 바꿔보렴. 강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내 어머님, 아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현명한 여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를 아는 법이란다. 너의 웨딩 드레스에나 집중하렴.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막아서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그 차가운 경고는 나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혼 준비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거창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내게 매일같이 값비싼 선물들을 보내왔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까지. 그것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앞에서 나의 입을 막기 위한 값비싼 뇌물이자 화려한 족쇄였다. 나는 웃음을 잃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악몽에 시달렸다. 강훈 씨는 그런 나를 보며 그저 결혼 전에 예민함, 즉 메리트 블루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지했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아주머니. 하지만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박 회장 사모님은 나를 24시간 감시했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쉴 틈 없이 나를 신부 수업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일하던 유치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 민준이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민준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나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그의 부모님이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려던 그때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조계사 대웅전 뒤편 약수터. 오늘 오후 3시 혼자 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 아주머니였다. 그녀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내가 찾아갔던 그 퇴직한 운전기사 아저씨를 통해서였을 것이다. 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내게
보내는 구원에 동아줄일까? 아니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덫일까? 나는 가야만 했다. 나는 강훈 씨에게 유치원 일 때문에 잠시 들를 곳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나의 말을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다친 아이를 돌보고 온 나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다. 너무 늦지마. 서정아,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에 너를 초대하셨어. 네, 알았어요. 나는 그의 감시망을 벗어나 약속 장소인 조계사로 향했다. 조계사는 복잡한 도시의 한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경내에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스님들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약속 장소인 대웅전 뒤편에 약수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일까? 내가 속은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서성이고 있을 때 나무 그늘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오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가정부 복장이 아닌 평범한 외출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셨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 대체 저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왜 그 집이 지옥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주변을 한번 살폈다. 그리고는 나를 더 외진 곳으로 이끌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이 이야기가 아가씨의 인생을 구할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단호한 대답에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가씨가 결혼할 남자, 강훈 도련님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지요. 네, 강민 씨요. 유학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작은 도련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작은 도련님은 지금 저택의 별채 2층에 누워 계십니다. 1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요. 세상. 그리고 그 사고는 작은 도련님이 사랑했던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비극을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작은 도련님, 강민 씨에게는 집안에서 결사반대하는 약혼녀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주 영리하고 강단 있는 여자였다고 한다.
박 회장 사모님은 그녀를 집안의 수치로 여기며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내쫓으려 했다. 사모님은 그 아가씨에게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같은 천한 것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강훈 도련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무서워 동생의 편에 서주지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도련님의 약혼녀는 결국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죽음으로 당신들의 위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강민 도련님과 함께 차를 몰고 절벽으로 돌진했습니다. 강민 도련님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련님은 머리를 크게 다쳐 지금껏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의 끔찍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회장 사모님은 이 모든 추문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가난한 부모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쥐어주어 입을 막았고 경찰과 언론에는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발표하도록 압력을 넣었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강민 도련님이 충격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훈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훈 도련님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악행을, 동생의 고통을, 그리고 한 여자의 죽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고 동조한 비겁한 공범입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남자의 진짜 얼굴. 아가씨, 그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아가씨를 막아서려 했는지를. 이 집안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입니다. 박 회장 사모님은 죽은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세상에 눈을 속이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 새로운 인형으로 아가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가씨가 이 결혼을 하는 순간 아가씨의 인생 또한 저 불쌍한 아가씨처럼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제가 아주머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증거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 죽은 아가씨가 남긴 마지막 물건, 그녀의 모든 고통과 진실이 담겨있는 일기장. 집안에서는 그것을 찾아내 불태우려 했지만 제가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습니다. 그 일기장이 어디에 있죠? 작은 도련님의 방
지금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방 어딘가에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가씨, 이틀 뒤면 집안에서 제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겁니다. 아가씨의 용기가 있다면 직접 그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녀는 내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지고 있었다. 나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시험. 나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오 아주머니가 알려준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그날은 강훈 씨 집안의 연례 행사인 조상님들을 위한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예비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그 제사에 참석해야만 했다. 나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거대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내게 그곳은 더 이상 위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진실을 찾아내야만 하는 나의 투기장이었다.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다.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지고 있었고 친척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여자들과 함께 얌전히 제사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나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순종적인 예비 며느리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나의 시선은 계속해서 2층으로 향했다. 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강민 씨의 방은 2층 복도 가장 끝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올라갈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강훈 씨와 시어머니의 눈이 번갈아가며 나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모여 엄숙하게 절을 올렸다. 나는 그 틈을 노려야만 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한 분이 실수로 귀한 찻잔 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부엌으로 쏠렸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책 소리가 들려왔다. 강훈 씨 역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를 지켜보던 모든 감시의 눈이 사라진 바로 그 짧은 순간 나는 아무도 모르게 거실을 빠져나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2층 복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의 가장
끝에 있는 문으로 다가갔다. 이강민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방문.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다. 그곳은 1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이 펼쳐져 있었고 옷장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침대는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와 누울 것처럼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그의 섬세하고 예술가적인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벽에는 그가 직접 찍은 듯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어려운 철학책과 시집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다. 나는 서둘러 아주머니가 말한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기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도 옷장 안에도 없었다. 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지? 시간이 없었다. 언제 누가 이곳으로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방 안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때 나의 시선이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유독 낡고 손때가 많이 묻은 시집 한 권에 멈췄다. 나는 홀린 듯이 그 시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발견했다. 책의 중간 부분이 칼로 정교하게 도려내져 작은 비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아주 작은 갈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찾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행복, 그리고 그녀의 처절한 절망이 촘촘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차율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마지막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12일 날씨, 비, 오늘 어머님을 뵙고 왔다. 어머님은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 같은 근본 없는 아이는 절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당장 헤어져라고. 그녀의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다. 나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 강민 씨는 내 편이 되어주지만 그 역시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그를 놓아주어야 하는 걸까? 작년 10월 25일 날씨, 흐림. 오늘은 강훈 도련님을
만났다. 그는 내게 유리 씨, 제발 제 동생을 놔주세요. 유리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십니까, 어머니?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으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질투가 가득했다. 그는 언제나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나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이겠지.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작년 11월 4일 마지막 기록.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음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강민 씨, 미안해요.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고 당신을 이 지옥에 홀로 둘 수도 없어요. 우리 함께 떠나요. 가장 자유로운 곳으로 그녀의 마지막 일기를 읽는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위선적인 세상에 던지는 가장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바로 그때였다. 시어정가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훈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나의 손에 들린 그 갈색 일기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네오, 그걸 어떻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강훈 씨?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서정아, 제발.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건 네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제발, 그걸 내게 줘. 모든 것을 잊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그는 내 손에서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다시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뒷걸음질 치며 저항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고 오 아주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목숨 같은 작은 도련님을 지키지 못한 회한과 이 모든 비극을 방관한 저 비겁한 남자들을 향한 거대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막아선 채 강훈 씨를 노려보며 말했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나와 진실을 숨기려는 강훈 씨,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아주머니, 우리 세 사람의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민 도련님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방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의 길고 길었던 악연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정가, 제발 그걸 이리 줘. 강훈 씨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일기장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자신을 포함한 이 집안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싫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이제 제 것이에요. 아니, 제가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진실이에요. 네오,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잊었어.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오는 순간 도련님 그만하시죠. 아주머니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녀의 작고 마른 등이 그 어떤 산보다 더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제 모든 연극은 끝났습니다. 아가씨를 보내드리십시오. 이 지옥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켜요. 아주머니,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아니요. 이것은 더 이상 도련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훈아,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제사는 안 지내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강훈 씨와 아주머니를 지나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제사가 한창인 1층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향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서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강훈 씨가 사색이 되어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제사상의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나의 예비 시어머니 박 회장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묘님, 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의 우아한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제가 방금 아주 슬픈 이야기 한 편을 읽었습니다. 어머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내 손에 들린 그 갈색 가죽 일기장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일기장을 본 시어머니와 강훈 씨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선명한 목소리로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음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강민 씨, 미안해요.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내 목소리가 대청마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 아주머니께서 내게 건네주신 마지막 증거였다. 녹음기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1년 전 그녀가 죽은 차유리 씨를 마지막으로 협박하던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흠집을 낼 수는 없어. 내가 도우는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와 내 가난한 부모님까지 이 세상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 내 말 명심해. 그녀의 잔인하고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이성을 잃은 분노와 탐욕스러운 민낯이 모든 가족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아,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남편인 회장님마저도 충격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훈 씨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연민과 실망을 담아 내가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돌아섰다. 내 등 뒤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 아주머니가 나를 따라 나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함께 그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오, 아주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유성그룹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분노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차유리 씨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닌 자살 방조 및 협박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박 회장 사모님은 결국 검찰에 구속되었고 강훈 씨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방관했던 아버님은 모든 사건이 밝혀진 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나타나 모든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자신 또한 그 죄의 방관자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차유리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희생자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나의 삶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지면서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유치원 교사로서의 나의 경험과 복잡한 가정 문제를 꿰뚫어 본 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관의 아동심리 상담 전문위원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더 큰 세상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비록 동화 같은 사랑은 잃었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의 진짜 이름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돌아선 지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동화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진실되고 값진 나만의 행복을 찾아냈다. 나는 더 이상 유치원 교사가 아니었다. 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전문위원 윤서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끔찍했던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의 미묘한 심리적 폭력과 아이들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폭력은 때리는 행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국의 아동 상담사들이 모인 세미나에 강단에 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진실을 알면서도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묵인하는 것 바로 그 침묵이 아이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잔인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될 뻔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상처 입은 아이들의 편에 서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단단한 어른 윤서정이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은 바빴지만 보람찼다. 나는 나의 옛
유치원에서 주말마다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바로 가정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치료 교실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인형과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와 불안을 읽어냈다. 아빠 인형을 계속해서 때리는 아이, 엄마 인형을 집구석에 숨겨두는 아이. 나는 그 아이들의 놀이 속에 담긴 절박한 구조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들의 곁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었다. 나의 작은 교실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었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 회장 사모님은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의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한 회장님은 아내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듯 자신의 모든 재산을 차유리 재단에 기부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는 지금 식물인간이 된 아들 강민 씨의 병상을 홀로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옛 약혼자 강훈 씨, 그는 모든 범행의 공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그 길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가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이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 뿐이니까. 오 아주머니는 그 집에서 나온 뒤 작은 연립주택을 얻어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다. 나는 가끔 그녀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조용한 위로를 나눌 뿐이었다. 우리는 같은 비밀을 공유한 슬프지만 단단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강민 씨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하얀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섬세했던 얼굴은 잠자는 왕자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병실 안에는 오 아주머니가 먼저 와 계셨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강민 씨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동화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내가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읽어주는
강아지똥이라는 책이었다. 나는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 싹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먹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줄게.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존재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내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내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나를 맞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하고 자유로운 공기가 나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롭고 단단한 미소였다. 나는 비록 동화 속 왕자님과의 행복한 결혼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대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나 자신의 진짜 이름과 나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인한 힘.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햇살 아래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소중하게 읽어본답니다.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